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2시간 합격반 부동산 학개론 기출 적용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이론 정립을 해봤었고요. 이제 이론 공부를 해봤었고, 사실은 지금까지 수업은 이론 위주였기 때문에 그 점수 향상은 사실 많이 되는 시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제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출 적용 과정입니다. 사실 이거 작년까지는 이론 플러스 기출 적용 이렇게 했었는데 이론이 제목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정리도 할 겁니다. 같이 좀 요약 정리를 좀 하고 기출 문제 풀이를 시도하는 과정.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실력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 향상은 지금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자료를 몇 개를 준비를 했냐면요. 일단 우리 2시간 합격당 전용 교재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 이론 파트를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 파트를 보기 전에 이 합격 빈칸 노트라고 해서 이제 매주 자료가 나갈 거예요. 합격 빈칸 노트. 오늘은 02 해서 경제론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합격 빈칸 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빈칸이 있고요. 왼쪽에는 정답이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정답을 보심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계속 보셔도 돼요. 이 교재 취지, 이 자료의 취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오른쪽에 정답을 메꿀 수 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답을 보고 하셔도 돼요. 오히려 답이 있는 파트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교재를 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는 어, 요약집이랑 기본서를 굳이 같이 안 보셔도 돼요. 이 자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요, 이걸 갖다가 요즘 휴대폰이 좋으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어 놓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여기 오른쪽은 원본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쓰고 싶어도 쓰시면 안 돼. 근데 혹시 쓰고 싶다면 기아펜 쓰고 나면 날아가는 기아펜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기아펜 심이죠, 심을 갖다가 한 300자루 정도 쓰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몇 개 썼어요? 예? 못 썼죠. 예, 지금부터 개편으로 열심히 답을 쓰는 겁니다. 보고 쓰고 이렇게. 그래서 혹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만의 메모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메모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원본 유지. 혹시 이쪽에서 한번 메모를 할 일이 있으면 왼쪽에다가 정답이 있는 쪽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3회독 하시면 됩니다. 3회독. 정말 효과 큽니다. 그리고 개론이 좀 약하신 분들은 뭐 5회독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는 답을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답을 보시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정답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기출 과정, 기출 적용 과정 메인 자료는 요 자료 합격 빈칸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말 효과 크고 우리 합격하셨던 분들이 아주 극찬냈던 그런 자료니까요. 3월 우리 지금 4월 달부터 진행되는 기출 적용 과정에서 요 파트를 우리 합격 빈칸 노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진도가 순서대로 나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첫 개강입니다만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경제론을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 파트죠. 수요 공급 파트를 먼저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바로 투자론, 이게 투자론 파트입니다. 바로 투자론 파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바로 감정평가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총 12주 과정 중에서 수투감을 6주나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수투감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론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정책론, 금융론, 감마, 그다음에 총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수업을 총론을 했어야 되는데 총론은 뭐 나중에 서둘러 맞춰도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적용하면서 바로 문제 풀이를 해도 되는 그런 파트라서 순서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혹시 이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제 수업을 최소한 이론 수업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 전에 요 수업을 듣기 전에 만약에 오늘 수업이 수요공급이면 수요공급 이론 정리 강의를 듣고 투자론이면 투자론 이론 정리 강의를 듣고 그렇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저한테 석 달을 주시면 깔끔하게 요약 정리와 기출 문제까지 풀이하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반드시 시켜드릴 테니까요. 기출 적용부터는 저와 함께 한번 잘 해서 이제는 이 기출 적용 과정이 끝나는 시점 한 이제 6월 달 정도 시점에서는요 모두들 점수가 한 60점 이상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고, 수투감을 먼저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수투감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잡으면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학 개론이 고득점이 나와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민법이 좀 약해서 개론에서 70점 넘게 나와야 되는 분들은 지금 수투감을 못 잡으면 나중에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투감을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수투감을, 그러니까 원래 책을 순서대로 나가버리면 감정 평가론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좀 서둘러 마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총론 같이 좀 비중이 적고 혼자 공부해도 되는 파트, 이런 파트들을 좀 서둘러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비중이 높은 파트,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볼 기회가 없는 파트들은 조금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볼 겁니다. 오늘 수업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3시간 진행할 건데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진짜 점수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반복이 정말 많이 돼요. 정말 많이 되니까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점수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즐겁게 3개월 동안 기출 적용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일단 몇 쪽을 펴시냐면 24쪽을 펴서요. 교재를 2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수요와 공급은 파란색만 읽으시면 됩니다. 24쪽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자원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공급이 뭡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을 유량이라고 해요. 유량. 두 번째는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반한 유효 수요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수요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개념이고 우리는 이것을 유량, 플로우라고 하고,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일정 시점, 스톡, 저량과 비교를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매한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기 전이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한 게 아니에요. 판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일정 기간, 플로우가 유량이라고 했고 일정 시점, 스톡이 저량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유량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장기, 신규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량 변동분, 변동분이 붙으면 다 유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런 것들 다 저량이라고 할 건데 얘네들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이 붙으면 다 유량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뭐를 할 거냐면 저량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 보통,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이 저량이다, 이렇게 또 암기하려면 힘드니까 저제자가 보통 달인, 저 오브데어에 있는 저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이 제자가 보통 달인을 좀 적어 두시고, 적어도 두 번째 글자까지는 한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보급률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량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얘기하는 거고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방금 제가 자산이 저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험에서 자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산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근데 방금 제가 자산이 저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하고 부채도 당연히 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저량이면 그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저량이다. 두 번째, 유량 공급, 유량 수요하고 저량 공급, 저량 수요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일단 비슷한 것부터,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저량 공급은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규로요. 근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중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제가 합격 빈칸 노트 가서 좀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둘 다 이 PQ의 관계예요. PQ. 그러니까 누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되냐면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가격이 꼭 앞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앞에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큰일 납니다. 가격이 꼭 앞에 있어야 됩니다. PQ가 반대로 움직이면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요,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는 거고 싸면 사는 거거든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반비례는 한 글자로 뭐예요? 그러면 역. 역을 부호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그래프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하향.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 이게 디맨드 커버예요. 수요 곡선, 우하향,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PQ가 반비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공급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돼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 PQ가 비례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례로.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고 하는 게 공급 법칙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상에 옮기면 잘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 커버, 이게 이제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랑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초과 수요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편하게 들어보세요.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는 초과 수요 상황은요, 수요가 증가돼도 되고요, 공급이 감소돼도 돼요. 수요 증가되는 건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급이 감소되는 것은 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살 사람 많다는 얘기잖아, 그지? 인기 있어. 공급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귀해졌다는 얘기지.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역도 성립하거든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뭐예요? 그러면 상승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황이어야 됩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개 있어요? 그럼 딱 2개밖에 없어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수요가 증가돼서 인기 있거나 공급이 감소돼서 귀해지거나. 그러면 이걸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초과 공급은 뭐예요? 그러면 초과 공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돼도 초과 공급이 되고요. 초과 공급.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해도 초과 공급이 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된다는 것은 이제 인기 없다는 얘기고, 공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역도 성립을 합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을 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려면 어떤 상황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생겨야 돼요. 하시면 됩니다.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 한 서너 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감소돼서 인기 없거나 공급이 증가돼서 흔해지면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4개를 한번 뜯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증가되었어. 인기 있어. 그럼 가격 상승해요. 수요 감소됐어요. 인기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증가돼서 흔해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감소돼서 귀해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오케이?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보세요. 방금 우리 방금 했어, 방금. A few minutes ago. 방금 제가 뭘 했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 감소되는지 아세요?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공급량은 증가됩니다. 왜 증가되는지 아세요? 이게 공급 법칙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텐션을 포지션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 깜짝 놀라실 수 있어.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일단 대답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되면 인기 있어요? 아니, 수요가 증가되면 인기 있냐고. 그럼 이거는 뭐지?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그때는 가격이 상승해요. 공급이 증가되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흔해졌다고 해야지. 뭘 인기가 없대. 흔해졌다고 해야 되지.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아닙니까? 예,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예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서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쌤,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라면서, 예,
그러면 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 아니지. 가격이 먼저 나올 때 수요량은 반비례라니까. 수요가 먼저 나오고 가격은, 자,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건데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게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란 말이야.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근데 수요가 뭐 있대? 증가. 그럼 이게 수요잖아, 그지? 증가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얘가 여기로 간다니까.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니까.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공급이 증가된다. 공급이 증가되면 이게 공급이 이렇게 된다니까, 증가. 그러면 얘가 일로 온다니까.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지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가 아니에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지 공급과 가격은 비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절반이 넘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법칙이랑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 따른 균형의 이동을 모르고 신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론 정립 시간에 법칙 준비 그러면 의, PQ 이렇게 하라 그랬었거든. 법칙 준비 그러면 의 하고 PQ 하라 그랬었거든. 이걸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잘 안 따라합니다. 왜 안 따라하는지 압니까? 쪽팔려서. 안 따라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법칙은 PQ예요. PQ가 반비례로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고요. PQ가 비례로 움직이면 공급 법칙이 되는 겁니다. 법칙이란 것은요. 항상 고정값이 뭐냐면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잘 봐요. 보시면 수요 법칙은 PQ가 반비례로 움직이는 거고요. 공급 법칙은 PQ가 비례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법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법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이게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우하향은 반비례고요. 우상향은 비례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오피스텔 가격이 4% 인하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죠? 잘 보세요, 이제. 자,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고 뭐를 딱 씌우면 되냐면 절대값을 딱 씌우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은 3이란 뜻이에요. 근데 가격이 4% 인하되었다 이렇게 떴죠, 그죠? 4% 인하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뭐는 적용이 되냐면 수요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뭐 됐다고요? 인하. 법칙 준비 그러면 의 하고 PQ 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인하되면 수요량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증가를 해야 됩니다. 왜 증가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수요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뭐가 답이 아니냐면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된다는 건 수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9구단 적용하면 되거든요. 자, 43 어려워요. 43 43, 12. 12%. 12%는 여러분 왜 안 중요하냐면 여기도 12%가 있고 여기도 12%가 있기 때문에 12%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4, 3, 12 누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4, 3, 12 묻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 이 사람이 법칙을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량이 뭐 돼야 된다? 증가돼야 된다. 근데 수요 탄력성이 3이니까 3배만큼 그러니까 12%가 증가돼야 된다. 이 문제가 답이 3번이고요. 혹시 제가 이 문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4% 만약에 이제 인상되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3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그때는 답이 4번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답이.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되면 비싸면 안 사거든. 수요량은 감소된다는 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죠? 근데 4, 3, 12에서 12%가 감소돼야 되니까 봐봐. 12%는 안 중요하지. 그래서 이 문제도 법칙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법칙은 꼴랑 물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이게 수요 법칙이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쉬운 말로 바꾸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게 수요 법칙이고요.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고 하는 게 공급 법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일단 요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고요.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해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게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이걸 극복 못 하시면요.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기출문제나 푸실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뭐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원인이 달라.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임대료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머릿속에 한 번만 더 입력을 해보세요. 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돼. 한 번 더. 가격이 뭐를 변화시키는 것을 수요량이 변화를 시키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무엇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요량이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움직여요. 증가는 하향이고 감소는 상향입니다. 근데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이 움직여요. 뭐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해도 되고 뭐 시험에서는 곡선이 움직인다 그래요. 증가는 우상향 이동하고 감소는 좌향 이동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일로 한번 와보세요.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제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들어. 오른쪽에 가면 증가요. 항상. always. 왼쪽에 가면 감소요. 근데 얘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증가거든. 1번이. 2번이 감소거든. 하향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향 이동. 그럼 증가요. 상향 이동이 왼쪽이거든. 그럼 감소. 이거는 3번이고 요거 4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측 이동 그래도 되고 최근 시험에서는 우상향 이동이라고 잘 나와요. 그리고 좌측 이동해도 되고요. 좌하향 이동하면 수요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필 한번 꺼내 보세요. 연필. 연필을 꺼내서 자, 연필을 꺼내서 이렇게 우하향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필 10 나오는 데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그렇지. 너무 꼼꼼하게 칠해서 미안합니다. 10 나오는 쪽이 아래로.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잡아봐. 여기 1번. 여기 한번 잡아봐. 여기 2번. 결 따라 우측으로 밀어봐. 우측으로. 여기 3번. 우측으로 밀어봐. 3번. 결 따라 이 좌측으로 당겨봐. 여기 4번입니다. 자, 잘 봐요. 1, 2, 3, 4. 1, 2가 뭐죠? 1, 2가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왜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예요? 곡선상에서 움직였으니까. 자, 3번, 4번 해봐요. 3번, 4번. 이거는 뭐예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얘가 왜 수요 증가, 수요 감소예요?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깝깝해라. 다시 할게요. 깝깝 죽을 것 같네. 자, 요 1번, 2번은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예요. 왜냐면 곡선상에서 움직였으니까. 3번, 4번은 수요 증가, 수요 감소예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 가서 여기 이제 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 말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수요량 증가는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수요량이 감소되는 것은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수요 증가는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란 말을 써요. 여기 표현이 수요가 감소될 때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지금부터 해당 재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재화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라고 해버릴게요. 아파트.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못하면 절단 납니다. 좀 이따가. 자, 보세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 가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면서 수요량이 변해요. 어디서요? 곡선상에서. 그때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맞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가격 뒤에 예상이 붙어버리면요.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가버립니다. 예상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예상은요.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여.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 손 잘 봐.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 증가돼.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해. 그러면 수요 감소돼.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 싸거든. 그래서 지금 산다니까.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비싸다니까. 그럼 안 산다니까.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 3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수요 감소.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과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서 예상이라는 글자를 못 봅니다. 예상 대신에 뭐 기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기대.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아파트 가격 하락 기대. 두 번째는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게 맞는데 오피스텔 가격 상승, 오피스텔 가격 하락, 빌라 가격 상승, 빌라 가격 하락은 수요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온리 아파트 가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앞에 이게 내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 붙어버리면요. 가격이 떠도 수요량의 변화를 보지 않습니다. 수요의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떠도 수요량이 아닌 게 세 개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대답해야 돼. 가격 떠도 수요량이 아닌 게 세 개나 있어요. 수요의 변화인 게.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그게 내게 아니라 무슨 가격일 때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일 때 그 다음 수요량의 변화도 아니고 수요의 변화도 아닌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쓰면 좀 더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쓰지 마.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생산 요소 가격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가가 뭘까요? 아파트 짓는 데 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가가 뭘까요?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 아파트 짓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아파트 짓는 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원가는요,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여러분들 그 지방의 아파트는 2억인데 내면에서 지었어.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인 이유는요, 자재값 때문이 아닙니다. 갑갑합니다. 시멘트 가격 때문이 아니라고. 감리비, 설계비 때문이 아니라 화난 거 아니고요.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은 대표적인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물론 시멘트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뭐 그다음에 자재값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인데 얘들은요.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얘들은 누구만 변화시키냐면 공급만 변화시킵니다. 누구만? 공급만. 수요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하나 더. 생산 기술. 수요하고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공급만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업체 수. 뭐가 나왔냐면 건설 뭐 이런 말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생산, 건설 이거는 저는 누구하고만 관계 있어요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공급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놈입니다. 생산, 건설,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니에요. 누구만? 공급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상에서 1번, 2번으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조심해 표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고 곡선이 이제 3번, 4번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떠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보는 게 있습니다.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그게 내게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일 때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요량도 아니고 수요도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것과 관계되는 것들. 뭐 생산 요소 가격,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건축 자재값 이런 거. 생산 기술. 그다음에 건설 업체 수, 쪽수 이런 것들은 공급만 변화시킨다. 하고 잠깐 이제 살짝 갔다 올게요. 자, 시범 보세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겨우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세팅해 놨는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보다가 사건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편안하게 보세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공급량의 변화라면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공급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번, 2번이 조금 달라.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요게 1번, 요게 2번.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공급의 변화입니다.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인데 어떻게 다른지만 제가 살짝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공급 곡선은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가야지 증가해요. 하향으로 가야지 감소고. 공급의 변화는요. 이번에는 우상향이 아니다. 이게 우하향으로 가야지 증가해요. 좌상향으로 가야지 감소고. 근데 이거는 곡선을 한번 요거는 저 혼자만 할게요. 여러분들 하지 마요. 괜히 헷갈려서 그래요. 요게 1번이에요. 여기 2번이. 하지 마. 1번은 곡선상에서 상향 가면 증가, 하향 가면 감소. 곡선이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이렇게 하는 건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중요하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제 비중으로 치자면 수요 쪽이 8 정도, 공급 쪽이 2 정도인데 게다가 작년에 4번에 뭐가 나왔냐면 공급의 변화가 떴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급의 변화 안 뜹니다, 여러분들. 올해 공급 변화 뜨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안 뜹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수요 쪽만 보셔도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 쪽을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정상제가 뭐예요? 열등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일단은 소득의 정렬중을 외쳐주면 됩니다. 소득의 정렬중. 소득의 정렬중. 철저하게 크기 쪽보다는요. 방향을 따져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방향이요 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수요의 방향입니다. 자,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부르고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불러요. 한번 해볼게요. 소득이 많을 때, 증가될 때 수요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는 재화는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무슨 제? 열등제. 그래서 정상제를 우등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등한 재화는요. 소득이 증가되면 사람들이 살려고 해. 근데 열등한 재화는 소득이 증가되면 안 살려고 해. 중간재는 소득이 변하더라도 수요가 불변인 재화인데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멜로디 알려드립니다. 우리 편 이겨라. 이 멜로디입니다. 우리 편 이겨라. 소득의 정렬중입니다. 소득의 정렬중입니다. 소득의 정렬중.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제. 소득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인 재화는 중간제. 크기보다는 방향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고. 말 나온 김에 원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리카도라는 사람의 차액지대설이라는 걸 공부해요. 이제 벌써 그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요. 뭐 이렇게 공룡화석? 삼엽충? 암모나이트? 뭐 이런 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가면요. 토지를 비옥도 가지고요. 3등분을 하거든요. 우등지라는 땅이 있고요. 열등지라는 땅이 있고요. 이 최열등지라는 땅이 있어요. 그 우등지는 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열등지는 지대가 적게 발생하고 그리고 최열등지라는 땅이 있는데 이걸 한계지라 그래요. 한계지는 지대가 안 발생해요. 안 발생.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가 되는 땅을 한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리카도 차익지대에서는 비옥도 가지고 토지를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 이렇게 구분하고요. 많이 발생, 적게 발생, 안 발생 이렇게 구분한다. 그때 한번 우등, 열등 개념이 한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소득 가지고 구분합니다. 리카도 차익지대설에서는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를 뭐로 구분하고 비옥도 가지고 구분하고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우등제,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를 뭘로 구분한다? 소득으로.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건 정상제,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건 열등제, 소득의 정렬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수요 교차 탄력성, 교차에는 대보독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차의 대보독, 교차의 대보독, 교차의 대보독. 저 멜로디는 우리 편 이기랍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교차의 잘하셨어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론 독서실이면 못하지. 독서실에 하다가 실장한테 쫓겨나. 아무튼 독서실이 아니라면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나중에 안 하시면 후에 다 여러분들 몫이에요. 살짝 안 했다가 나중에 봉변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일단 문제 풀면 이제 그 개론성이 그 깃털같이 많은 날들 왜 그걸 하자고 했나? 나는 왜 안 했나?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걸 못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교차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놈은 가격이 떠야 됩니다. 다른 놈은 수요가 떠야 되고요.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대체제는 이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입니다. 보완제는 이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고 대체제가 어떤 제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다른 놈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만나야지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냐면 앞에 건 가격이 떠야 되고 뒤에 건 수요가 떠야 되고 마치 법칙하고 똑같다니까. 법칙도 앞에 건 가격, 뒤에 건 수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이 순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앞에 건 가격, 뒤에 건 수요를 따질 때 교차 탄력성을 적용하는데 대체제는 그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 보완제는 그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상제가 뭔지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거.
열등제가 뭔지 물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거. 대체제가 뭔지 물어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거. 보완제가 뭔지 물어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4가지 재화를 얘기해 줄게. 정상제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거. 열등제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거.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거.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거. 그러면 상대편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정을 지을 겁니다. 안물안궁.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할 도리를 다 하고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걔한테라도 하셔야 됩니다. 응? 아니면 전화로. 응? 됐어. 근데 지금 다른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재화가 지금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수수입니다. 수수. 두 번째는 가수입니다. 가수. 자, 오늘은 3번째도 할 겁니다. 가가입니다. 가가. 그래서 타자가 몇 번 타자가 있냐면 재화가 일단 2개 뜨고요. 타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습니다. 자, 1번 타자 수. 2번 타자 가수. 3번 타자 가. 자, 1번 타자부터 가겠습니다.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1번 타자 수. 2번 타자 가수. 3번 타자 가. 몇 번 타자가 중요할까요? 2번 타자가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2번 타자.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자, 대체제는 뭐라 그랬고, 플러스라 그랬고, 번제는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수수는 어떻게 푸냐면 그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상식으로. 그 수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 수수는 시험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냐면요. 15년마다. 그래서 17회 때 한 번 나오고 15년 뒤인 32회에 한 번 나왔습니다. 32회. 그래서 아마 요게 우리 딸이 지금 19살이거든요. 19살인데 요게 한 번 더 나올 수수가 한 번 더 나오려 그러면 우리 딸이 34살 때면 그러면 나 손주 봤을지 몰라 여러분들. 손주 보면 내 얘기해 줄게요. 젊음의 상징 이종우가 손주 보는 날에 수수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송원 쌤은 그때는 강의 은퇴하고 아마 저기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수는 그냥 상식적으로 공부하지 말고요. 대체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쪽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얘도 사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필기도 한번 해드릴 건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대체제는 이쪽 수요가 증가되면 이쪽 수요가 감소되는 거고요. 보완제는 이쪽 수요가 증가돼야 이쪽 수요도 증가되는 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가수입니다. 가수. 대체제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뿔보마 기억하셔야 된 다음에 대체제는 풀었어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가 대체제예요.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입니다. 근데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는요. 가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가에도 적용됩니다. 가가에도.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도 상승하고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 쪽은 무조건 플러스. 가수든 가가든. 보완제는 무조건 마이너스. 가수든 가가든. 이유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에 수수 요 놈만 상식을 동원해서 푼다. 이쪽 수요 증가되면 이쪽 수요 감소되는 건 대체제. 이쪽 수요가 증가돼야 이쪽 수요도 증가되는 게 보완제. 이렇게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요 증가 요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 제가 8개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8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5개와 3개로 나누어서 저 보세요. 5개와 3개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5개부터 갑니다. 5개는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요까지가 5개입니다. 얘들은요. 이 5개는요. 수요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를 만약에 증가시키고 싶잖아. 그러면 소득도 증가돼야 되고요. 선호도 증가돼야 되고요. 인구도 증가돼야 되고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대체제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혹시 상식을 동원하자. 그래서 대체제 수요가 떠요. 그러면 이게 수수거든 수수. 수수는요.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돼야지 반대로 내 거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요거는 교차 탄력성, 요거는 상식 참고하시고 밑에 있는 거 3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요와 반대로 움직이는 놈이에요.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 얘들은 반대로 보완제 가격은 하락돼야 되고요.
금리는 인하돼야 되고요. 거래세도 인하돼야 됩니다. 하나 따로 공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체 투자 시장. 자, 잘 보세요. 대체재 가격하고요. 대체 투자 시장하고는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아예 다른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대체 투자 시장은 부동산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주식, 예금, 채권. 그쪽이 불경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금이 글로 안 가고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9개를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9개를 가지고. 자, 절 보시고. 수요 증가시키고 싶어.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뭐 할 거란 예상? 상승할 것이란 예상. 대체재 가격은 상승. 4개. 보완재 가격은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대체 투자 시장, 불황. 이게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아까 필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거 여기 있어. 자,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가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건축 자재값, 건설 노동자 임금,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하락돼야 됩니다. 생산 기술 발달해야 됩니다. 업체 수, 쪽수. 자, 쪽수는 둘 다 많아야 돼. 근데 수요 쪽에서는 쪽수를 뭐라 부르냐면 인구라 그래. 근데 공급 쪽에서는 쪽수를 뭐라 부르냐면 건설 업체 수라 그래. 건설. 이 증가돼야 되지. 근데 애들은 공급만 변화시켜요. 수요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공급만 변화시키는 우리 한 5종 정도 되죠, 그죠? 사실 5종도 아니야, 3종이야. 근데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심해 나올 때 뭐 건축 자재값, 토지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생산 기술, 업체 수. 금리는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규제는 완화되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확대, 증가되면 좋습니다. 여기 공급 증가 요인이고. 참고로 수요는 단기에도 변하거든요. 근데 공급은 단기는 안 변해요. 알프레도 마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는 안 변하고 공급은 장기로 가야지 변화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수요는 언제 변해요? 그러면 단기에. 공급은 단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규 공급은 단기는 불변해요. 장기로 가야지 변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되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되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초과 수요를 만들려고 그러면 인기 있거나 귀해지면 되거든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 초과 공급이 될 때는 인기 없거나 흔해지면 돼요. 인기 없거나 흔해지면. 요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칸 노트 단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꺼내보세요. 빈칸 노트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다가 뭘 이렇게 쓰다가 하여튼 걸려봐 진짜 오른쪽에다가 진짜 가만 안 둬. 오른쪽은 뭐로만 쓸 수 있냐면 기아 펜으로만 쓸 수 있고요. 메모를 하고 싶어도 오른쪽은 참고 혹시 메모를 좀 원한다면 왼쪽에다 메모를 해야 되고요. 이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면 좋아요. 답을 여러분 마음껏 보세요. 답 보라고 왼쪽에 답을 써놨으니까 답 보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험생들이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이제 학창 시절에 어디 뭐 동아전과, 표준전과 이렇게 답 보고 뺏기다가 그 담임쌤한테 대적이 맞은 적이 있나 봐. 그래서 답 보는 걸 상당히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막 온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답 보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답이 없는 걸로 할게요. 자, 수요의 정의는요. 유량의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여야 돼요. 그래서 수요는 일정 기간 수요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한 게 아니야. 하고자 하는 거.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사도 있어야 되지만 구매력도 필요합니다. 구매력. 그 다음에 유량은 일정 기간에 플로우 해야 되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 스톡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는요. 제자가 보통 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요거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죠? 이건 저량이에요. 요거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량이고요. 요거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아서 저량이에요. 요거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량이에요. 이것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유량이고요. 이것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유량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습니다. 저량이고요. 아무리 봐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자산,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죠. 이거 단기,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죠. 저량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고 그럼 유량입니다. 인구, 인구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습니다. 저량입니다. 월급어, 급여, 유량이고요. 원래 재산은 자산으로 봐서 저량인데 변동물이 붙으면 이것도 유량으로 갑니다. 변동물은 무조건 유량. 지대, 유량이고요. 아파트 생산량, 유량이고요.
노동자의 소득 유량이고요. 가계 소비 유량입니다. 근데 자본은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잖아. 자산 안에 자본이 있으니까 절량이고요. 통화량도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기 때문에 절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반복하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심량에 들어가셔서 빨리 찾아요. 그래서 빈칸 노트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하나 틀리는 게 있으면 왼쪽에다가 내가 틀린 건 형광펜 칠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옛날에 틀렸었어 하고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는 어떤 힌트도 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유량 공급하고 저량 공급이 다른데,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고요.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는 비슷해요. 기간 보유, 시점 보유,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간 보유, 시점 보유. 자, 그러면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잡아. 현재. 중요한 말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7,000채 보이십니까? 그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7,000채는 저량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저량 공급으로. 7,000개가.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300채가 공가 상태에 있다. 7,000개에서 300채를 빼야 돼. 그럼 6,700개가 저량의 수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신규로 건설.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5,000개가 유량 공급입니다. 유량 공급. 그 중에서 500채가 미분양되었다. 그럼 사람이 500채는 안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게 4,500개다 해서 4,500개가 유량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고 힌트를 찾습니다. 자, 잘 들어요.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 그러면 저량 공급. 공가 상태에 있는 거 빼면 저량 수요. 기간 동안에 신규로 만들어진 거 유량 공급. 미분양된 거 빼면 유량 수요. 이렇게 찾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법칙입니다. 법칙은 PQ입니다. PQ. 법칙 준비. PQ.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됩니다. 비싸면 안 사거든.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싸면 사거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한 글자로 역부로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공급 법칙은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거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이 됩니다. 저는 요거 1번, 2번은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3번, 4번은 답 보면서 제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먼저 1번, 2번부터 갈게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고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 요거 3번, 요거 4번. 요거는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수요량은요, 해당자와의 가격, 임대료가 변해서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되는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증가될 때는 이렇게 하향 이동을 합니다. 1번. 감소될 때는 이렇게 상향 이동을 합니다. 2번. 수요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3번이 증가니까 증가는 우상향 이동을 하고요. 감소는 좌하향 이동을 합니다. 공급의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요, 다 보면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자,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여기 1번이에요. 여기 1번. 여기 2번. 이게 공급 양의 변화. 이게 3번이야. 여기 3번이야. 3번. 이게 4번이고. 이게 공급의 변화. 다 보면서. 자,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임대료가 변해서 곡선상 점 이동하는 것이 공급 양의 변화인데, 이번에는 증가가 상향 이동이고요. 감소가 하향 이동이에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공급의 변화인데, 이번에 증가가 우하향 이동입니다. 감소는 좌상향 이동이고, 1번, 2번이 명확해질 때 3번, 4번 눈결 주는 거지. 1번, 2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3번, 4번 보다가 또 걸려봐 진짜. 1번, 2번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멜로디 알려드립니다. 멜로디는 우리 편 이겨랍니다. 출발합니다. 소득에 안 할 거야? 참 별꼴이야. 소득에는 정렬중하고 출발합니다. 소득에는 정렬중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상제가 뭡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거. 소득이 감소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게 정상제예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고요.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어가 열등제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차에 알아야 대답하지. 저 교차에는 대보독입니다. 대보독. 교차는 대보독. 근데 교차에 대보독인데 교차가 뭔지 아세요? 앞에 건 가격이 떠야 되고 뒤에 건 수요가 떠야 됩니다. 가수교 그러거든요. 가수교. 반비 내리는 가수교. 앞에 건 가격이 뜨고 뒤에 건 수요가 뜰 때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가수교. 반비 내리는 가수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가수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일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참 좋은 노래죠, 그죠? 밤비 내리는 가수교. 앞에 건 뭐가 뜨고 뭔지 모른다. 진짜 앞에 건 가격이 뜨고 뒤에 건 뭐가 뜨면 수요가 뜨면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푼다. 가수기 뭔지 모르는구나. 앞에 건 가격이 뜨고 뒤에 건 수요가 뜨면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가리에 불래.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 증가. 하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감소. 번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 하락해야지 증가. 근데 상식은 알아야 돼. 상식은. 수수는 어떻게 푼다? 상식으로. 대체제는 한 놈 수요가 증가되면 한 놈 수요가 감소돼. 한 놈 수요가 감소되면 나머지를 사게 됩니다. 보완제는 얘를 사면 얘도 덩달아 사게 돼. 얘 안 사면 얘도 감소되고. 이거는 어떻게 푼다고요? 상식으로 푼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교차 탄력성으로 푸는 겁니다. 가수니까. 반비 내리는 가수교.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면 증가돼요. 떨어지면 감소되고요. 보완제는 보마 감소돼요. 하락되면 증가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자꾸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 수요 공급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한번 잡숴봐. 요거 잡숴봐.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효과 봅니다. 자, 보세요. 그 가격 예상은요.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럼 수요는 같은 방향입니다. 증가돼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가 감소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을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 38선 하나 그어드리죠. 38선 위쪽은 얘와 같은 방향이고요. 38선 아래쪽은 얘와 반대 방향입니다. 저는 논의 편의상 화살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려면 그러면 소득 증가돼야 돼. 선호 증가돼야 되고 인구 증가돼야 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야 되고요.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돼. 보완제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돼야 되고요. 거래세 인하돼야 되고요. 대체 투자 시장은 불황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감소, 이거 다 감소됩니다. 이거 다 감소. 이거는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반대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9종 한번 해볼까? 9종? 원래 8종인데 8종 하자 그냥 8종.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가 수요 증가 요인이 됩니다. 공급 증가 요인은요? 공급은 단기에는 불변해요. 불변하고 장기로 가야지 공급은 변하거든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임금이 하락돼야 됩니다. 시멘트 가격 하락, 토지 가격 하락, 쪽수는 증가, 금리 인하, 용적률 건폐율이 확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는 이제 공급이 감소되는데 특히 이런 놈들 있죠. 이런 놈들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죠. 제가 오직 누구만 공급만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 수업을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론 수업을 한 3번 정도 해드린 거예요. 빠르게 3번 정도 해드린 겁니다. 그래놓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교재 157로 한번 가봅시다. 157. 교재 157에 가시면 이제 드디어 기출문제 부동산 경제론이 뜰 겁니다. 맞나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풀 건데 뭐 다음 시간에 풀기는 할 겁니다만은 팁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배우신 내용을 좀 총동원을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뭐 찾으래요? 유령 찾으래. 유령 찾으면 안 돼. 유령 찾으면 안 되고 저제자가 보통 달인을 찾아서 뺄 거야. 저제자가 보통 달인이 뭐니까? 저량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유령 찾다 걸려봐 진짜. 저량을 찾아서 뺄 겁니다. 이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나? 저량이에요. 이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나? 아니에요. 이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나? 아니에요. 이거 제자가 보통 맞아요. 저량입니다. 이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나? 예, 자산이 저량이면 자본도 당연히 저량입니다. 맞죠? 이건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량이 몇 개, 총 몇 개 중? 6개 중. 저량이 몇 개? 3개. 얘는 문제 잘못 낸 거지. 틀리기도 어려워. 문제 잘못 보고 저량을 찾았어. 그래도 3개. 유형을 찾았어. 그래도 3개. 실수해도 3개. 이거 틀리는 사람은 한편으로 좀 다른 한편으로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저제자가 보통 달인, 저제자가 보통 달인. 좀 쉬었다가 거의 이론 수업을 거의 4번 정도 합니다. 문제 풀 때 한 번 다 할 거거든.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모를 수가 없어 이제. 아시겠어요? 그 수업 듣고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 이상하게 되기 싫으면요. 이 좋은 말로 할 때 이쯤 되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죠? 예, 쉬겠습니다.